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요약집을 가지고 함께 해 나가시는데 부동산 공법이 6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은 안 계시죠? 예. 국토계획법은 우리 시험에 12문제가 출제되게 되는데 어떻게든 10문제까지는 맞춰 나가려고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가장 기본된 법률이 국토계획법이기 때문에 얘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는 게 도시개발법을 함께 반화할 겁니다. 제 계획은 국토계획법이 한 3주 정도에 끝나게 될 것이고 4주차에 도시개발법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해 나가시는데 이 개발법과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제가 한 장짜리를 따로 만들어 드립니다. 여기 도시개발법을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에 다루게 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잘 하셔야만 개발법에 관한 점수가 확보될 수 있고 만약 제대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모르고 개발법 공부하시게 되면 용어상의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그 차이점 때문에 혼란을 겪어 개발법의 점수가 아예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을 제대로 한 때만 개발법을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는 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 시험에 6문제가 출제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법률을 동시에 정리하실 수 있다고 하면 그때는 공법에서 90 이상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대신 이 세 개의 법률을 동시에 정리하다가 혼란을 겪게 되면 그때는 과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나는 자신 있다. 공법 계속 복습하고 공부해왔다고 하면 그때는 개발법과 도정법에 관해 한번 도전해 보시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이번에 합격만 하면 된다. 그 생각하면 아예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98년부터 공법 강의 시작했는데요. 여기 도정법에 대해 한 10회독 정도 공부하시게 되면 한 2문제 정도 맞추십니다. 30회독 넘어가게 되면 그제서야 한 4문제 정도를 맞추십니다. 예, 그래서 도정법이 가장 까다로운 법률에 해당되게 되는데 얘를 잘 하실 수 있다고 하면 공법은 90이든 100이든 뭔가 나오시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 세 개 법률이 헷갈려서 과락이 나오는 게 공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중개사 시험과 관련되어 5개 과목을 다 보시게 되면 과락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부동산 공법인 이유가 개발법, 도정법을 동시에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참 재밌는 게 1번부터 5번까지 정답이 각각 8개씩 안분되어 있습니다. 딱 2개 번호만 하나는 7개가 정답이고 하나가 9개가 정답이 되게 되는데 만약 내가 잘 힘들다 싶으시다고 하면 저 12문제를 내리 찍으시면 최소 2문제 이상은 맞추시거든요. 그게 합격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선택은 하긴 하는데 선택은 알아서 해 주십시오. 협박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게 건축법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5번째 공부하시는 게 주택법입니다. 여기 건축법과 주택법은 건축물과 관련된 법률로서 각각 7문제가 우리 시험에 출제되게 되는데 여기 건축법은 좀 어렵고 낯선 용어가 있지만 그 용어만 해결되시게 된다면 출제되는 문제 중에 아마 5문제 정도는 쉽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건축법에서 5문제 맞출 실력이면 주택법은 7문제를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법률입니다. 그리고 농지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시는데 이 농지법은 우리 시험에 2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대신 최근 15년 사이에 2번 빼고 출제되는 2문제 중에 하나는 정답이 5번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농지법에 대해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그때는 과감하게 둘 다 5번 찍는 방법이 있으시고, 아는 문제라고 하면 알아서 맞춰 나가시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과 관련되어서는 어떻게든 10문제 정도를 맞춘다 생각하시고, 여기 개발법은 국토계획법이 제대로 정리되었다고 하면 못해도 4문제 이상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법에 대해서는 수업은 하긴 하는데 잘 찍으시면 2문제를 맞추십니다. 대신 찍는 것은 내리 찍어주셔야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가끔 답 사이로 막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과 관련되어서는 어떻게든 5문제 이상 맞춘다 생각하시고, 주택법은 7문제 정도 맞추신다고 하면 아마 저점수가 60 정도가 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셔가지고 어디 중개법인이나 어디 취업하시고자 했을 때 보통 공법 점수가 얼마 나왔냐고 물어봅니다. 만약 내가 업을 직접 하신다고 하면 점수 솔직하게 말해도 되지만, 아무리 점수가 잘 나왔다 하더라도 한 60점 정도 나왔다고 하는 게 뽑아주십니다. 만약 공법에서 70, 80 나왔다고 하면 그분은 머리가 좋으신 분인데, 이 중개업은 딱히 어떤 중요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중개업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노하우이거든요. 그래서 경영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한 몇 달이면 다 흡수해서 길 건너편에 독립해서 차린다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 좋은 사람들은 잘 안 뽑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디 취업하시겠다고 하면 한 55점이 아마 가장 일 시키면 일 잘하는 그런 점수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괜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예, 이번 시간은 국토계획법부터 함께 해나가시는 게 됩니다. 우선 용어 정의와 관련된 사항 찾으셨죠? 1번 보시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광역계획권 추천없습니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방향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도시군 계획입니다. 도시군 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특별시부터 군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관할 구역에 수립하는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에 관한 계획으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가로 해놓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과 관련되어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규제를 가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민법 시간을 하셨다면 민법은 사인과 사인 사이의 수평관계를 다루는 법률인 반면 공법은 수직관계에 관한 법률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일반 국민에게 규제 가하게 되면 저 국가는 사법부나 입법부 그리고 행정부로 각각 구성되게 되는데, 일반 국민에게 규제를 가하는 자를 우리는 행정청이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여기 행정청에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구분하며, 이들은 우리가 차를 불법 주정차 시키게 되면 과태료 부과라고 하는 행정처분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행정청이 하게 되는 법률 행위를 행정행위, 행정처분이라 하고,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행정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우리가 방금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계획을 함께 보셨는데, 행정청이 수립한 계획이기 때문에 뭘 한다? 행정계획입니다. 이런 행정계획은 경제계획이나 국방계획 또는 군사계획, 토지계획이라는 것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방금 보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계획은 토지에 관한 행정계획이 되게 됩니다. 이런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현재 중앙행정기관장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여기 중앙행정기관장을
국토교통부 장관이라 불리는 장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지사에 해당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경기도를 구성하는 다양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여기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서울과 인천, 그리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 그리고 경기도를 광역지방자치단체라 표현합니다. 제가 오늘 잠실에서 광역버스 타고 남양주 왔거든요. 그 광역버스라고 하는 것은 남양주 시내만 돌아다니면 시내버스이고,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운행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광역버스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광역이란 말은 넓다고 해서 광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둘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광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경우는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25개 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군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표현하게 됩니다. 반면 세종시라 불리는 특별자치시와 제주도라 불리는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같은 광역단체인데 불구하고 아주 유별하고 특별하지 않습니까? 세종시나 제주도는 좀 유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라는 말을 붙여줍니다. 다만 특시, 특도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법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광역은 둘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곳을 의미한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은 대한민국 전 국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계획이라는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지자체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앙 집권제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국가계획에 따라 나라를 발전시키는 게 일이었습니다. 대신 지방 분권이 강화되었다고 하면 이제 발전시키는 자는 중앙에서 하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가 단위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시, 군 단위로 발전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국토계획법의 법령 체계에 있어서는 국가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 군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 군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하시고, 여기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에 대해서는 도시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송파구나 강남구라고 하는 구가 있는데 그 강남구는 도시 하나이다? 도시가 아니다. 도시가 아닙니다. 서울에서 도시라 불릴 수 있는 것은 서울시지, 강남구가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국토계획법의 법령 체계에는 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국토계획법에서 구청장에게 뭔가 인허가를 받는다, 그런 취지의 지문 나오면 무조건 거어버려야 됩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 군 단위로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구청장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도시이겠습니까? 남양주가 도시이겠습니까? 남양주가 도시입니다. 그리고 가평군이라는 곳이 있다면 그 군이 바로 군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단위로 일정한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행정계획에 따라 집행하는 체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국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계획의 수립 대상,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파악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해하실 것은 이러한 도시군 계획에 있어서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 도시군 계획 범위에는 광역도시계획은 포함된다, 빠져있다라는 것을 파악하시고, 이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이라 함은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이 광역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지정된 장소를 광역계획권이라 표현합니다. 우리 스쿨존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스쿨존에 관한 개념을 법률에서는 광역계획권이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광역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지정한 장소를 뭐란다? 광역계획권이고 그 광역계획권에 광역시설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좋은지 타당한지 그걸 강구하기 위해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셨다고 하면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계획에 포함된다? 별개의 것이다. 별개의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장소는 대상은 광역계획권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도시군 계획의 수립 대상은 특광시군이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2번 보십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광시군 가로해 놓습니다.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 발전 방향 추천했습니다. 종합계획으로서 종합계획 추천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수립의 지침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현재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 되게 됩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2030년까지 인구 목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80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원 입구에 보시면 남양주 인구에 관한 사안들을 상세하게 표기해놨는데 지금 66만 정도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남양주는 사실 3개 생활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부권과 남북권 그리고 동북권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이 남양주에는 다른 도시와 달리 도시 한가운데 천마산이라고 절대 훼손하지 못하는 산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양주 개발 형태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섬처럼 도시가 시가지가 하나씩 조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평외 호평 같은 경우에도 인구 20만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남북권에 속해 있는 도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를 개발하게 되면 현재 남북권의 인구 계획이 30만에서 35만을 예상했고 북부권에 관한 경우에는 현재 인구가 30만이 안 되는데 어떻게든 30만 만들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권과 관련되어서는 10만이 채 안 되는데 얘를 15만에서 20만 거주할 수 있는 시가지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남양주의 2030년까지 인구 80만 목표로 하는 개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남양주의 생활 인구권을 각각 배정했다고 하면 기존 시가지로 65만에서 80만으로 늘리기 위한 1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해결된다, 부족하다. 현재 65만이 살고 있는 땅에 15만을 더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절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산 신도시에 대한 개발 사업을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이 다산 신도시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차기 개발 후보지로 양정지구라고 하는 것을 기본 계획에서는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 신도시의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어디? 양정 쪽이 개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정 쪽이 개발되게 되면 이제 별내 신도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지금은 신도시입니까? 구도시입니까? 구도시입니다. 그리고 양정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이때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별내에 이루어지게 되고 별내 인구 규모가 그때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 계획을 우리 남양주에서는 차분히 준비했는데 작년에 누가 신도시 개발 사업 발표해 주셨죠.
그리고 6만 6천 세대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한 세대당 3명 정도가 거주하게 되면 20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남양주에서는 2030년까지 80만 인구를 목표로 했는데 왕숙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인구 100만이 훌쩍 넘게 됩니다. 그렇게 100만이 거주하게 되는 이 남양주의 땅은 가격이 제자리이겠습니까? 향후 올라가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습니다. 예, 별로 생각 없으시죠? 예, 시험에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대신 우리가 장기 발전 방향이라는 것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는 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남양주에 누가 잘 모르고 급매로 땅을 팔겠다고 하면 잡아두는 게 돈 되는 방법이거든요. 사실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돈 버는 방법을 부모, 자녀 지간에는 서로 주고받지만 형제 자매끼리도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절대 오픈 안 합니다. 제가 제정신 아니는 거 알고 있으시죠? 아마 제가 법원 쫓아가게 되면 법원에서 피한정 후견인 선고나 피성년 후견인 선고를 내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양주에 어떻게든 창업하셔가지고 급매로 나오는 물건이 있다면 대신 제가 피해야 될 땅을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면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조합면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마산이라 불리는 일대에 대해서는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산이 나오게 된다면 준보전 산지에 있거든요. 무조건 사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까지는 사놓으셔야 됩니다. 계획관리지역이면 땡큐입니다. 그래도 이제 용어는 좀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역시 우리 11월 달에 처음에 시작하거나 1월 달에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현저하게 발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요약적 수업해 나가는 것은 아주 마음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남양주에 나중에 업을 하시게 되면 몇몇 지역을 빼고는 무조건 땅을 사놓으시는 게 2030년 또는 2040년도에 내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상한 이야기만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의 첫 번째 특징인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다. 그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새로운 시가를 조성하게 되면 우리 양정지구 가보시게 되면 그 양정지구에는 다 논밭이죠. 그리고 왕숙지구의 경우에도 별 볼 일 없을 겁니다. 이러한 곳에 10만, 20만이 거주하는 시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새로 뭔가 만들어야 되죠. 도로도 뚫어야 되고 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병원도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그러한 모든 것을 반영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부문별 계획이다, 종합계획이다. 종합계획의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사실 이 다산 신도시의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다음은 양정지구인데 양정지구를 먼저 개발하겠습니까? 왕숙을 개발하겠습니까? 나라에서 하겠다는데 양보해야 되죠. 대신 양정지구 바로 위에는 왕숙 2지구가 조성되어 있고 그곳에는 다양한 공원이나 아마 제 생각에는 일산보다 더 멋진 호수공원 등등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 바로 밑이 양정지구이거든요. 여기에 아파트 지어놓으면 조망권 참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주변에 땅을 사놔야 된다는 거 느끼지 않으십니까? 돈이 없을 뿐이지. 이게 돈이 없을 뿐이지. 돈이 없을 뿐이지. 예,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기가 무르익 있고 다양한 주변 환경이 조성되게 된다고 하면 그제서야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집행에 관한 계획이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그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은 상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본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상위 계획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게 여기에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찾았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 가로 해놓습니다. 수립하는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이용 등의 계획을 말한다. 계획 줄쳐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함께 보는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이라는 관할구역의 개발, 정비, 보전, 하기 위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특별히 개발, 정비, 보전을 집행이라 표현하고, 그래서 집행하기 위한 계획을 뭐라 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방금 세 가지 행정계획을 각각 살펴보셨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행정계획과 관련되어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 우리 남양주에 GTX C노선 만들어진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B입니다. B인가요? 예. A하고 C는 하기로 했는데 왜 B가 건너뛰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A, B가 되어 있고 C는 밀렸다 생각했는데, 제가 2년 동안 여기 다녔는데 불구하고 GTX B인지 C인지도 모르고 있는 중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다만 그 GTX B 노선이 B죠. 예, B 노선은 지금 예타라고 하는 것을 통과했다? 통과 전이다. 통과 전입니다. 그러면 그 GTX를 어디에 만들어 놓을 것인지 그걸 강구하는 행정계획이 있다면 그게 광역도시계획이고요. 반면 우리 남양주에 양정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을 예정했다고 하면 그것은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입니다. 반면에 GTX A 노선은 지금 한참 공사 중이거든요.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님의 관할구역은 먼저 하더라고요. 다음에 우리 지역구 구현계에서 장관 하시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야 됩니다. 전혀 관심 없으신 건 아니시죠? 아마 조땡땡이라는 분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셨으면 아마 GTX B 노선이 가장 먼저 개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꼭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그 A 노선이 직접 만들어지고 있다면 지금 뭐하고 있는 중이다?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개발 직전에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뭐라 한다? 집행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집 앞에 뭔가 실질적인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 수립하는 행정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이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5년, 10년 뒤에 뭔가 해주겠다,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GTX와 관련된 사업이 직접 시행되진 않지만 미래엔 뭔가 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면 얘는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있다 없다. 구속력이라는 것은 내 눈앞에 뭔가 실제 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계획이지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이라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주신 이해시겠습니까? 역시 우리는 공부한 보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달부터 처음 시작했으면 아직 보람을 못 느끼십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람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집행을 위한 계획이라는 것을 파악하시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내용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을 때 개발, 정비, 보전하게 되는 집행이죠. 도시군관리계획은 어떤 계획이다? 집행계획인데 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하게 되면 바로 뭐 하는 것입니까?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집행할 수 있는 사안이 무엇인지, 이 6가지 항에 대해서는 워낙 자주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얘는 법률 그대로 나올 수도 있지만 다양한 응용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1번 보시면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대한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2번 개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1을 묶어 놓으시면 얘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3, 4 묶어 놓으시면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여기 기반설은 오늘 집을 나오셔서 학원 오실 때 이용하셨던 도로, 주차장, 전기, 수도 등의 일체 시설을
기반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왕속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왕속지구의 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쯤이면 별내 신도시에 지금은 별내 구도시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별내 사시는 분은 안 계시죠? 예, 별내 구도시에 대한 재건축 사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제가 아직 별내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 별내 구도시에는 15층짜리 아파트가 대부분일 겁니다. 아니, 거의 그렇다고. 그리고 재건축하게 되면 아마 35층짜리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아마 별내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인구가 한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 시각이 됩니다. 만약 그 별내 지역의 인구가 2배 이상 늘어나고 왕속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 등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남양주에는 뭘 설치하더라도 적자 볼 일 없죠. 사실 남양주에 지하철 연결되지 않고 있던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운행하면 적자 발생하고 그 적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결국 시민이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부도 파산한 곳이 여러 있습니다. 한때 인구가 10만 넘는 도시인데 불구하고 지금 가보면 몇천 명밖에 안 사는 그런 동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만드는 게 낫죠. 아무리 우리가 필요한다 할지라도 그게 운영상 적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아예 안 만드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시안 게임이나 평창 올림픽 생각해 보시게 되면 그쪽 적자 심하거든요. 부채 심하거든요. 살기 좋다고 하십니까? 살기 저도 물어본 적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인구 규모가 적정하지 않다면 안 만드는 게 낫다 해서 예비 타당세 제도를 통과하지 못한 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3, 4번은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저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 기반설은 우리가 시가지에 생활할 때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기반시설이라 하고 이러한 기반설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보신 도시군 관리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통칭하여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한 시설. 걔를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시설입니다. 대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전에는 뭐라 표현한다? 기반설. 기반설과 도시군 계획설은 같다 다르다. 대상은 똑같습니다. 대상은 똑같지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전인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이후인지 그 차이에 따라 기반설과 도시군 계획설로 달리 표현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에 아직 종합병원 없거든요. 그 종합병원을 개인이 민간이 만들 수도 있겠지만 나라에서 시립병원이나 도립병원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나라에서 도립병원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걔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시설이고 삼성의료원이나 아산병원이라고 하면 얘는 기반시설. 아니 구리에 한양대 부속병원 있지 않습니까? 예. 걔는 기반설이고 남양주에 시립병원 만들어지게 되면 걔는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게 됩니다. 차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5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번에 왕속지구에 뭐 만들어진다고 합니까? 아파트.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은 아파트 만드는 제도를 지구단위 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6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등은 올해 12월 달에 폐지될 제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와 관련된 문제를 2문제 출제했기 때문에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역시 촉이 좋으십니다.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건 열심히 볼 필요 없지만 현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총 몇 개?
6개라는 것을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양가요 3번 그냥 재미로 보십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를 때 추정습니다. 국가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당연하죠. 대한민국 전 국토를 대상으로 수립한 국가계획이 상위 계획이고 둘 이상의 특광시군을 광역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때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이 그 다음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가장 협소합니다.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그 내용이 다르다면 상위 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2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고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를 때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도시군계획은 특광시군에 수립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의 도시군 계획은 국토계획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의 토지 계획의 상위 계획이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사실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법률 중에 넘버 3에 해당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에 있어서는 넘버 3입니다. 넘버 1은 국토종합계획을 다루고 있는 국토기본법이 있고요. 수도권 정비계획을 다루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있습니다.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 듣는 분도 계시지만 국토계획법은 넘버 3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특광시군은 관할 구역에 대해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등의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부문별 계획보다는 상위 계획이라는 것, 종합계획의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상위 계획이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기 때문에 상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수립해야 되는데 저 기본계획과 다른 관리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그 효력은 상위 계획을 우선한다? 계속 유효하다? 무효이다? 역시 우리는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유효한 답변이 나오십니다. 공부하신 분은 정답 말하셨는데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잠깐 듣고 이해하시면 충분하고 더 이상 신경 쓸 가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험에 이런 질문 나오면 틀립니다.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그 내용이 다를 때 기본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그 질문 나오면 틀립니다. 없지 않습니까? 아니 1, 2번은 나오고 3, 4번은 그냥 잠깐 보셨는데 지금 목표는 다른 게 아니고요. 관리계획이 기본계획 하위계획이지만 그 내용이 서로 다를 때 기본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그런 질문 나오면 틀리다. 그것만 확인하십니다. 이제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잠깐 파악하실 것은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 구속력이 없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은 비전만 제시해 주기 때문에 실제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누가 책임질 일 없습니다. 반면에 관리계획은 집행에 관한 계획으로서 이 관리계획은 구속력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계획이 우리에게 직접 구속력이 있는데 얘가 적법하게 만들어졌다면 당연히 유효이지만 기본계획에 다른 관리계획을 만들었다고 하면 얘는 적법한 것이다, 불법이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불법 주정차했다고 주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처분받게 되면 돈 내야 되는데 내가 하나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남양주시장이 착각해서 나한테 그런 과태료 고지서 보내올 수 있거든요. 나는 가만히 있는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대신 행정소송 제기하고자 한다면 소송 비용이 꽤 많이 든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냥 이번에 청담동 부자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사기 많이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도소 가 계시는데 그 부모님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살인자가 변호사 선임했는데 5천만 원 주고 선임했다더라고요. 그리고 그 살인자에 대해 변론할 여지가 없다 해서 그 변호사가 4,500만 원을 돌려줬는데 500만 원 꿀꺽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 한 건에 국세청에서는 500만 원 이상은 벌었다고 해서 50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5천 다 돌려준 게 아니라 4,500만. 그래서 변호사 선임하고자 한다면 얼마? 최소 500, 많이는 5천. 10만 원짜리 과태료 딱지 받았는데 5천만 들여가지고 변호사 써서 재판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꽤 많지 않나 싶습니다. 대신 이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법을 바로 잡을 수 있거든요. 대신 그 소송 진행하고자 한다면 보통 1년, 2년, 최대 3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3년 동안은 그 불법인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재판 통해 바로 잡을 때까지는 뭐하다?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구속력 있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상위 계획인 기본 계획과 그 내용 달리할 때 무조건 기본 계획 내용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을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뭐하다? 유효한 겁니다. 그게 이해하셨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시험에 체크해 주실 것은 관리 계획은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그 내용을 달리할 때 기본 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그 질문은 틀리는 것. 반면에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인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세 가지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그 내용 달리했을 때 항상 상위 계획을 우선한다. 그걸 잡아주시는 게 첫 번째 해주실 일이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동안 공부한 보람이 있습니다. 저만 좋아했나 봅니다. 1번입니다. 용도지역이란 두 줄 밑에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가로해 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아무리 처음 부동산 공법 공부하신다 하더라도 용도 지역에 따른 도시 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리고 관리지역이란 말은 한 번씩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만약 이런 용도지역에 관한 구분이 아예 안 되신다고 하면 땅은 나하고 전혀 관계없다.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은 2002년도에 제정되었는데 이 국토계획법의 모티브가 되었던 것이 1962년도에 도시계획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2년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국토계획법이 진짜는 2002년도에 만들어졌지만 그 뿌리는 언제 근거한다? 60년대입니다. 그러면 저 1960년대 농림지역은 농업과 임업의 생산과 관련된 땅입니다. 저 1960년대에는 공장 제대로 된 것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토지 중에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땅이 농림지역입니다. 반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우리가 설악산 방문하셨다고 하면 자연경관 참 수려하지 않습니까? 걔는 개발해야 된다,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래서 천마산도 여기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마산 자리가 걸쳐있는 땅을 구입했다고 해서 저한테 자랑하러 오지 마십시오. 그 땅 절대 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농림지역은 생산 용도이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절대 보전 용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건물 건축해서 생활하는 곳이 도시지역인데 주택을 주로 만드는 곳은 주거지역, 상가 만드는 곳은 상업지역, 공장 만드는 곳은 공업지역. 그리고 이 도시인이 열심히 도시 생활했다면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신 1960년대에는 일주일에 하루 노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 5일제 시행한 게 언제입니까?
2000년도에, 2002년도에,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 했거든요. 그래서 주 5일째 근무한다고 해서 그때 난리 났던 거 생각나십니까? 대신 돈 있는 사람들은 뭐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일주일에 이제 이틀씩 쉬다 보면 이제 도시인들은 예전에는 수영장 가거나 해수욕장 가거나 어디 설악산 가면 갔다 와야 됩니다. 이제 1박 할 수 있거든요. 그때부터 머리 있는 사람들은 다들 생각한 게 펜션. 예, 이제 엊그제 버스 기사님들이 주 52시간 근무 때문에 파업한다는 이야기 있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냥 시험에 대한 이야기만 해야 되지. 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 나중에 일하시면 자연히 뭔가 느끼시는 게 있으실 겁니다. 그냥 하는 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녹지지역이라는 것이 도시지역을 구성하게 되는 기본적인 용도 지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지역은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건물 세울 수 있는 개발 용도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이러한 도시지역 외곽에 면 사무소가 있는 작은 시가지 비슷한 게 있거든요. 도시지역처럼 많은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건물 들어선 곳이 있다면 도시지역에 비슷하죠. 그래서 도시지역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되고요. 여기 농림지역이라는 생산을 도모하고 있는 땅인데 분명 농지가 있긴 있지만 관계 수리설이 부족해서 농업 생산량이 얼마 안 되는 농지가 있습니다. 그런 농지가 있다면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야산이라도 형성되어 있는 땅이 있다고 하면 개발을 해서는 좀 곤란하죠. 그러한 곳이 있다면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은 그 개성이 뚜렷하죠. 지정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동일한 장소가 농림지역인 동시에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중복하여 지정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용도지역과 관련된 지정 목적은 워낙 뚜렷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거 잡아내시는 게 여기입니다.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용도지역과 관련된 설명에서는 항상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이거 보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용도지구란 한 줄 밑에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용도지역 기능 증진 가로 해놓습니다. 경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여기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9개 용도지구를 두고 대통령령 시행령에서는 저 9개 용도지구 중에 5개에 대해 세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령이 정하는 용도지구와 관련되어 우리는 취계 특복, 그래서 취하면 개가 되는 특별보좌관, 그리고 서울에 경복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가 있었고 그 동문들이 잘 나간다더라고요. 빵빵. 그리고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보호지구,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가 법률이 정하고 있는 9개 용도지구가 되게 됩니다. 하나 여축에 있습니다. 여기 고도지구는 보통 비행장이 만들어져 있는 곳에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건물 높이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 고도지구인데 우리 남양주는 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없다? 제발 남양주에 비행장 있나요? 예, 없으면 없다고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고도지구와 관련된 사안은 비행장 있을 때는 고도지구의 지정이 가능하지만 없으면 지정하는 거 아니죠. 반면 용도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남양주에 이 용도지역 전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없는 도시구는 없습니다. 반면 용도지구는 지역의 특수한 사정, 특수한 시설이나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 지정하는 것이 용도지구이고요. 용도지구가 빠짐없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용도지구로서 만약 상업지역 일부가 고도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이 상업지역에 보통 상가 건물로 10층, 20층짜리 건물을 건축했는데 여기만큼은 5층짜리, 3층짜리 상가 건물 건축하게 되죠. 그러면 이 용도지역과 관련된 그 기능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엊그제 부천의 대장지구에 대한 신도시 개발 사업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걔가 김포공항 주변이거든요. 작년 10월달에 서울시에서는 김포공항 주변 일대 고도지구를 적극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하긴 저도 돈이 없어가지고 전혀 관심 안 두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 주에 열심히 했던 것도 땅 보러 다니는 게 아니라 법이 4월달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바뀐 법률 그것만 체크하느라고 정신은 없기는 없었습니다. 괜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업지역에 고도지구 지정되게 되면 그때는 상업 건물을 건축하긴 하지만 규모가 좀 줄어드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게 여기입니다. 반면 용도구역 얘만 보고 쉬었다 하십니다.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따로 정함 주었습니다.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러면 여기 상업지역에 만약 그린벨트라 분류는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이 상업지역인 개발 제한 구역에는 상가 건물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우리 남양주 모든 토지에 빠짐없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용도지역이고 이 용도지역은 토지와 관련된 규제 중에 1차적 규제라고 이해하십니다.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반면 용도지구는 2차적 토지용 규제인데 이 2차적 용도지구제는 우리 남양주에 특별한 시설이 있다고 하면 특별한 천마산이라는 산이 있다고 하면 그 필요성이 있을 때 지정되는 것이지 공항 없다고 하면 고도지구 지정할 필요 없죠. 그래서 얘는 필요할 때 지정하는 것이 용도지구입니다. 그리고 이 용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용도지역 위에 지정되는 것이죠. 용도지역을 싹 무시해버린다? 어느 정도 존중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이 용도지구 지정 특징이 됩니다. 반면 용도구역에 해당되는 개시, 수도 이 네 가지는 지정되게 되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을 존중하는 것입니까? 싹 무시해버리는 겁니까? 싹 무시해버리죠. 용도구역은 아무리 상업지역이라 할지라도 건물 아예 건축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용도지역 지정 또는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에 대해서는 싹 무시하는 것이 용도구역 3차 규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구역 설명에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킨다. 이 말 나오면 드립니다. 기능 증진은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에서 보셔야 될 것이고 반면 용도지역에 있어서는 중복 지정할 수 없다. 그거 보시는 게 여기에 핵심이 됩니다.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쉬었다 하실 건데